아주 먼 옛날 조선의 어느 고을에 대대로 명망 높은 김씨 가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보기만 해도 위세가 등등하여 육중한 소슬대문은 언제나 굳게 닫혀 있었고 그 너머로 보이는 기와지붕의 곡선은 하늘을 향해 우아하게 뻗어 있었지요. 집안의 주인인 김대감은 엄격하지만 덕망 있는 인물이었고 그의 아내인 마님 또한 온화한 성품으로 집안을 평안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들에게는 금지옥엽 같은 두 자식이 있었습니다. 기둥처럼 늠름한 아들 하나와 그리고 늘 창백한 얼굴에 병색이 가시지 않는 딸 수아가 있었지요. 수아는 어찌나 몸이 약한지 여린 봄바람에도 금세 기침을 터뜨렸고 서늘한 가을 기운만 스쳐도 온몸에 한기가 들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수아는 마음씨가 고와 집안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그녀의 가녀린 약손가락에는 늘 자그마한 금반지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품이라 하여 잠시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지요. 그 큰 집에는 많은 하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젊은 머슴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돌쇠였지요. 아직 30도 채 되지 않은 젊은 사내였지만 고된 노동으로 손마디는 굴고등은 늘 굽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하루도 쉬지 않고 몸을 굴렸습니다. 봄이면 밭을 갈고 여름이면 논에 물을 대고 가을이면 수확한 볕단을 나르고 겨울이면 산에서 장작을 해왔지요. 하지만 그의 손에 쥐어지는 것은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의 쌀 2마리 전부였습니다. 돌쇠는 부유한 주인의 집과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비교하며 남몰래 한숨 짓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놈의 팔자는 언제나 펴질 곳. 평생 이렇게 살다 죽는 것이겠지. 그러던 어느 늦봄, 가뜩이나 약했던 수아 아가씨가 그만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늦봄의 꽃샘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병이 깊어진 것이지요. 열이 펄펄 끓고 숨소리는 가빠졌으며 말수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탕약 냄새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여봐라. 용하다는 의원은 다 불러 모으지 않고 무얼 하고 있느냐. 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수아를 살려야 한다. 김대감과 마님은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이름난 의원을 부르고 신통하다는 무당을 불러 굿까지 버렸지만 수아의 병세는 조금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등잔불이 위태롭게 깜빡이던 어느 깊은 밤, 마침내 수아 아가씨가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아이고, 내 딸아. 수아야. 눈을 떠보거라. 어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마님의 울음소리가 부엌에서 터져나왔고 사랑채에 있던 김대감의 통곡 소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지요. 하인들은 슬픔에 잠길 틈도 없이 장례 준비로 분주했고 곧 염을 하기 위해 염쟁이가 불려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염쟁이가 수아의 몸을 닦으려는데 아가씨의 하얀 손가락에서 금반지가 유독 밝게 빛나는 것을 보고 누군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쯧쯧, 저 귀한 것을 저리 함께 묻는단 말인가. 아깝기도 하지. 말은 비록 작았으나 그 소리는 마당 한 구석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돌쇠의 귀에 예리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차가운 구들장 위에서 아무리 몸을 뒤척여도 눈을 감으면 아른거리는 것은 오직 그 금반지뿐이었습니다. 저 금반지 하나면 쌀을 사고 묵은 빚도 갚고 사람답게 살 수 있을 텐데. 돌쇠의 마음속에서 탐욕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지만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날 수 있다는 유혹이 더 강렬했지요. 그래, 결심했어. 죽은 사람은 반지가 무슨 소용이람. 나도 한번 이놈의 팔자를 고쳐보는 거야. 수아의 묘는 집에서 멀지 않은 남쪽의 나지막한 언덕, 소나무 몇 그루가 바람을 막아주는 양지 바른 곳에 마련되었습니다. 상여가 나가던 날, 돌쇠는 아무도 모르게 삽과 곡괭이를 멍석 밑에 감춰두었습니다. 그는 상여를 따르며 슬픈 척 고개를 숙였지만 머릿속으로는 이미 그날 밤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요. 그날 밤, 바람은 자고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으스스한 어둠이 내렸습니다.
돌쇠는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고 어깨에 삽을 짊어진 채 한 손에는 등잔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무덤 앞에선 그의 코끝으로 축축한 흙냄새와 송진 냄새가 섞여 스며들었습니다. 사방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허. 괜찮아. 아무도 없어. 어서 끝내고 돌아가는 거야. 돌쇠는 마른 침을 삼키고는 삽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퍽. 첫삽이 무덤의 흙을 떠내자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방망이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그의 손놀림은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얼마나 팠을까? 삼날 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 뚜껑이었지요. 돌쇠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귀를 찢을 듯한 침묵 속에서 들리는 것이라곤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심장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관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등잔 불빛이 흔들리며 관 속을 비추자 하얀 수위에 덮인 아가씨의 모습과 그 끝에 놓인 하얀 손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금반지의 희미한 반짝임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돌쇠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가씨의 차가운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차갑기만 할 것이라 생각했던 손가락에서 희미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돌쇠가 반지를 빼내려는 찰나 아가씨의 손이 스르르 움직이더니 번개처럼 그의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살아있는 사람의 신음소리였습니다. 사람? 아니, 귀신이다. 돌쇠는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지르며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등잔불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주위의 그림자들이 마치 그를 덮치려는 듯 일렁였습니다. 그는 정신없이 무덤을 뛰쳐나와 한참을 도망친 뒤에야 겨우 숨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귓가에는 여전히 아가씨의 신음소리가 생생하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숨이 붙어 있었어. 죽은 게 아니었어. 두려움보다 먼저 떠오른 것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가씨가 아직 숨이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돌쇠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무덤을 파헤친 것은 목숨이 위태로운 큰 죄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다시 흙을 덮어버린다면 아가씨는 정말로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어찌해야 하나? 이 일을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아니다.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지. 내 죄는 나중에 받더라도. 그는 결심했습니다. 삽도 곡괭이도 그 자리에 내버려 둔 채 죽을 힘을 다해 김대감의 집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대문 앞에 다다른 돌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감마님. 어서 나와 보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한밤중의 소란에 잠이 깬 하인들이 나왔고 곧이어 잠옷바람에 김대감이 뛰쳐나왔습니다. 이놈. 이 밤중에 무슨 소란이냐? 내 놈이 미쳤느냐?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이 방금 아가씨의 묘를 열었습니다. 하오나. 아가씨께서 살아계십니다. 관 안에서 숨을 쉬셨습니다. 믿을 수 없는 말에 사람들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잃은 아버지에게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지요. 여봐라. 당장 횃불을 들어라. 이불과 가마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모두 깨워라. 어서. 수십 개의 횃불이 밤길을 대나처럼 밝혔고 사람들은 돌쇠를 앞세워 무덤가로 달려갔습니다. 마침내 파헤쳐진 무덤 앞에 선 사람들은 돌쇠가 관 뚜껑을 열자 그 안에서 수아 아가씨가 미세하게 눈꺼풀을 떨고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숨결은 비록 종이장처럼 얕았지만 그녀는 분명히 살아있었습니다. 아, 내 딸아. 내 불쌍한 딸아. 수아야, 아비다. 살아 있었구나.
살아 있었어. 사람들은 서둘러 아가씨를 집으로 옮겼고 급히 불려온 의원의 정성스러운 간호 끝에 마침내 수아는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는 금반지보다 더 귀하게 빛났습니다. 그날 밤 김대감의 집은 다시 울음소리로 가득 찼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가슴 벅찬 감사의 울음이었습니다. 이튿날 김대감은 돌쇠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돌쇠는 모든 것을 각오한 채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놈, 고개를 들라. 솔직히 말해보아라. 어찌하여 내 딸의 무덤을 파헤쳤느냐? 금반지가 탐났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나리. 돌쇠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솔직한 대답에 사랑채의 공기가 순간 멎는 듯 했습니다. 김대감의 눈썹이 꿈틀하더니 이내 그의 입가에 허망함과 안도가 섞인 옅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허! 내 놈의 탐심이 내 딸을 살렸구나. 참으로 세상사 알 수 없는 일이로다. 내 공이 크다. 이 금반지는 이제 내 것이니 가져가거라. 또한 쌀 20가마와 논 2마지기를 내 이름으로 내어줄 것이니 이제는 머슴이 아닌 양인으로 살아가거라. 다만 오늘 이후로는 꾀로 살려 하지 말고 성실함으로 살아가거라. 오늘 너를 살린 것은 꾀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너를 돌아서게 한 너의 양심이었느니라. 돌쇠는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마루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대감만이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돌쇠는 더 이상 예전의 돌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밭을 일구었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자신의 것을 먼저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머슴놈이라 부르지 않고 그의 새로운 성씨를 붙여 박서방이라 불렀습니다. 사람 하나를 살리고 자신의 인생 또한 새로 살게 된 그에게 어울리는 이름이었지요. 그리고 기적처럼 살아난 수아 아가씨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여전히 금반지가 빛나고 있었지만 이제 그 반지는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이 반지는 제 손을 빛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양심을 빛내주었습니다. 이 반짝임을 볼 때마다 저는 그날 밤의 기적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어리석은 탐심이 죄를 부르기도 하지만 그 탐심을 이기는 한 조각의 양심이 있다면 그날은 하늘도 미소 짓는 법